안녕하십니까, 낙서인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버트런드 러셀이 쓴 행복의 정복입니다. 러셀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1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철학, 수학, 과학, 사회학, 정치, 종교, 예술 등 수많은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1930년에 러셀이 58살 때 쓴 이 책은 70여 년 전에 미국과 유럽 사회를 보고 쓰여졌지만 인간과 사회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은 버트런드 러셀이 쓴 행복의 정복 가운데 경쟁의 철학에 오염된 세상이라는 챕터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영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생활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라. 그들은 생존 경쟁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그렇다고 믿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중요한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말이다. 물론 생존 경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불행한 처지에 빠진다면 우리들 중 누구에게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콘레드 소설의 주인공인 포크가 그런 경우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배가 난파당했는데 포크와 또 다른 선원 두 사람에게만 총이 있었다. 그 배에는 먹을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두 사람이 사이좋게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진정한 의미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포크가 이겼고 그 후 평생을 채식주의자로 살았다. 하지만 사업가가 사용하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다. 그가 사용하는 생존 경쟁이라는 말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사업가는 사소한 일에도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이 표현을 즐겨 쓴다. 하지만 사업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파산한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물질적 안락의 문제만 따진다면 아무리 사업가가 파산했다고 하더라도 파산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흔히 쓰는 생존을 위한 경쟁이란 말은 실제로는 성공을 위한 경쟁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경쟁을 하면서 내일 아침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뛰어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쳇바퀴에 갇혀있는 신세가 아니다. 그들이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쳇바퀴가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론 이것은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이미 상당한 수입을 거두고 있고 원하기만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야기다. 그런데도 이들은 현재 가진 재산만으로 생활하는 것을 적군을 만나서 싸우지 않고 도망하는 것만큼이나 수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서 공익에 어떻게 이바지하는가 물으면 이들은 근면성실한 생활의 가치를 선전하는 광고 문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투적인 답변들을 늘어놓다가 그것이 바닥나고 나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맬 것이다. 이런 사업가의 생활을 생각해보라. 그에게는 아름다운 집에 매력적인 아내와 귀여운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이 단잠에 빠져 있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사무실로 달려간다. 사무실에서 그가 할 일은 뛰어난 사무처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확고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하고 급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약삭빠르고 과묵한 태도를 꾸민다. 편지를 구술하고 전화를 걸어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과 이야기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현재 거래하고 있거나 앞으로 거래를 트고 싶어하는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 오후에도 내내 같은 종류의 일이 계속된다. 그는 피로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만찬회에 나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만찬회에서 그를 비롯한 피로에 지친 많은 남자들은 피로를 느낄 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숙녀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엾은 사람이 만찬회에서 벗어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드디어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 잠시 동안 긴장을 푼다. 이 사람은 회사 일을 하는 동안 100m 경주에 나선 사람과 비슷한 심리 상태에 있다. 하지만 그가 달리고 있는 경주의 목적지는 무덤이므로 100m 경주를 하는 데 어울리는 집중적인 노력은 결국 좀 지나친 것이 되고 만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평일은 사무실에서 보내고 일요일은 골프장에서 지낸다. 그는 아내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아침에 아내 곁을 떠날 때 그의 아내는 자고 있다. 저녁 시간 내내 그와 아내는 사교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화는 나누지도 못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서로 친절을 주고받는 상대는 많이 있지만 소중한 친구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가 봄과 여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계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뿐이다. 그는 여러 나라를 둘러보았겠지만 몹시 지루한 눈으로 구경했을 것이다. 그는 책은 무익한 것, 음악은 고상한 척하는 것으로 여긴다. 해가 갈수록 그는 점점 외로워진다. 그의 관심은 점점 사업으로만 집중되고 그 밖의 생활은 점점 무기력해진다. 나는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유럽에 온 이런 유형의 중년 미국인을 만난 적이 있다. 아내와 딸들은 이 가엾은 남자에게 이번 여행이 휴식을 취하면서 딸들에게 유럽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설득한 것이 틀림없었다. 기쁨에 젖은 아내와 딸들은 그 남자를 애워싸고는 독특하다 싶은 새로운 것들을 볼 때마다 남자에게 이것 좀 보라며 야단이었다. 그러나 가장은 몹시 지치고 따분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회사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야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결국 아내와 딸들은 그를 단념하고 남자란 죄다 속물이라고 단정한다. 이들은 그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희생양이라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 사업가의 종교와 명예는 그에게 엄청난 돈을 모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남편을 여인 힌두교도 여성처럼 기꺼이 고통을 감수한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미국인 사업가는 우선 종교를 바꿔야 한다. 단순히 성공을 갈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남자의 의무이므로 성공을 추구하지 않는 남자는 가엾은 존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사업가는 지나치게 사업에 집중하고 지나치게 걱정거리가 많은 생활을 계속하느라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투자와 같이 간단한 문제를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안전한 투자를 해서 4%의 이익을 거두기보다 위험한 투자를 해서 8%의 이익을 얻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이들은 경제적인 타격을 자주 입게 되고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에 시달린다. 나는 돈이 있으면 생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여가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돈이 많은 것을 과시하면서 이제껏 엇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을 따돌린 채 호사스럽게 살기를 원한다. 미국의 경우 사회 계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이 고정되어 있는 사회에 비해서 속물성이 훨씬 강하다. 돈이 있다고 품위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품위 있게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벌어들인 돈의 규모는 그 사람의 두뇌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바보 취급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사람들은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에 시달린다. 사업이 망한 뒤에 빚어질 결과에 대한 비합리적이지만 진심 어린 공포가 사업가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아놀드 베넷의 클레이 행어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도 늘 노숙자 수용소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심한 고생을 겪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돈도 이런 불행을 막을 만한 든든한 보루가 될 수는 없다고 느낀다. 이러한 두려움은 가난의 고통을 겪었던 첫 세대로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심한 가난을 모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은 첫 세대만큼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행복을 앗아가는 경쟁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소하고도 상당히 예외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문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행복의 주요한 원천이라고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다. 성취감이 행복한 삶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젊었을 때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하던 화가는 사람들로부터 재능을 인정받게 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일정한 시점까지는 돈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정한 시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는 성공은 행복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나머지 요소들을 모두 희생한다면
지나치게 비싼 대가를 치른 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는 사업계에 널리 퍼져 있는 생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럽에는 사업계 말고도 명망을 얻고 있는 계층이 여럿 있고 귀족이 있는 나라도 있다. 나라마다 성직, 법률, 의학 등에 종사하는 지식계층이 있으며 몇몇 작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육군과 해군이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성공하려면 경쟁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단순히 성공 그 자체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한 뛰어난 능력에 대해 존경심을 갖는 것이다. 돈을 버는 과학자도 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과학자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과학자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다른 과학자보다 덜 존경하지는 않는다. 위대한 장군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놀라는 사람은 없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예로운 일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경쟁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계층이 가장 영향력이 있거나 가장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군인들이 국가적 활동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수준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식계층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어느 의사가 의학에 정통한지 어느 법률가가 법률에 정통한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실력을 판단하는 손쉬운 방법은 그들의 생활 수준으로 미루어 소득을 추측해보는 것이다. 교수들은 사업가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전통이 깊은 나라에서만큼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의 전문직 종사자들은 유럽의 전문직 종사자들처럼 나름의 생활 양식을 확립하지 못하고 사업가들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므로 부유한 계층의 경우 경제적 성공을 위한 살벌하고 강력한 경쟁을 완화시킬 만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 소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적 성공만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경제적으로 볼 때 가치가 없는 교육에는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다. 교육은 즐겁게 사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다. 이때의 즐거움은 교양이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매우 고상한 즐거움을 일컫는다. 18세기에는 문학, 미술, 음악을 이해하면서 즐기는 것이 신사의 특징 중 하나였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취미가 체질에 맞지 않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취미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요즘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대체로 이와는 전혀 다른 것 같다. 그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화랑을 세우려고 할 때도 그림을 고르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그가 그림 때문에 얻는 즐거움은 그림을 감상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돈 많은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소유할 수 없게 됐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다. 이번에는 음악을 보자.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른 예술에 대해서도 그렇듯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형편이 이러하니 부자들은 여가가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된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 버는 일은 점점 쉬워진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 5분만 일해도 어떻게 써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돈이 굴러 들어온다. 이 불쌍한 사람은 경제적인 성공 덕분에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성공, 그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없다. 성공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배워두지 않은 사람은 성공한 후에 권태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습관화된 경쟁심은 경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야까지 쉽사리 침투한다. 독서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는 동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책을 읽는 것이 좋아서 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책을 읽었다고 자랑할 수 있어서 읽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여성들이 이달의 책을 읽는 것 또는 읽는 척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책을 다 읽는 사람도 있지만 첫 장만 읽는 사람, 서평만 읽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이들의 책상 위에는 한결같이 각 기관들에서 추천한 이달의 책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고전을 읽는 법은 결코 없다. 독서클럽이 햄릿이나 리어왕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단테가 꼭 알아야 하는 이달의 작가로 지정된 적도 없었다. 결국 이들이 읽은 책은 한결같이 평범한 현대물로 고전은 하나도 없다. 이건 역시 경쟁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대부분 알아서 읽으라고 하면 고전을 읽기는커녕 문학계의 지도자들이나 대가들이 골라주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책을 읽을 테니까.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강조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 로마에서 일어난 것이 확실한 교양 수준의 전반적인 저하와 관련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가지 지적인 즐거움을 누릴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인 대화 기술인 회화술을 예로 들어보자. 18세기 프랑스의 살롱에서 완성된 회화술은 40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전통이었다. 그것은 덧없이 사라져버릴 말을 위해 수준 높은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대단히 훌륭한 기술이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한가한 일에 신경을 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중국에서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기술이 번성하고 있었다. 그 후 국민당원들은 열렬한 사명감으로 이 기술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렸다. 50년 혹은 100년 전에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훌륭한 문학에 대한 지식은 이제는 소수 교수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보다 평온한 즐거움을 주는 일들은 모두 던져버렸다. 어느 봄날 나는 미국 대학생들 몇몇과 함께 캠퍼스 기슭의 숲을 거닐었다. 숲에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만발해 있었지만 그 야생화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의 이름이라도 제대로 아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하기야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꽃 이름 따위를 알아봐야 돈벌이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또한 어떤 개인이 단독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 문제는 삶이란 승자만이 존경받는 승부요, 경쟁이라는 일반화된 생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감성과 지성을 포기하고 의지만을 지나치게 키우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런 관점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는 말 앞에 마찰을 메고 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신앙을 강조했던 청교도적 도덕주의자들이 현대에 와서는 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청교도주의 시대가 만들어낸 경주는 의지만을 과도하게 발전시키고 감성과 지성을 쇠약하게 만들었으며 경쟁의 철학을 자신의 본성에 가장 적합한 철학으로 택했다. 선사시대의 공룡들처럼 지성보다는 근력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지성과 감성을 배제하고 의지와 경쟁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현대판 공룡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이 현대판 공룡의 놀라운 성공 때문에 현대인들은 너도 나도 이 공룡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이 공룡은 전 세계 백인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100년간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유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공룡들이 서로 살육하며 결국 멸종할 것이므로 최후의 승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며 결국 지혜로운 구경꾼들이 공룡들의 왕국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받을 것이다. 현대판 공룡들은 서로 사육을 자행하고 있다. 이들 한 쌍의 공룡들이 낳는 자녀는 평균적으로 2명에 못 미친다. 그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는 생각도 없다. 이러한 점은 청교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철학이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인생관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행복은 너무나 미미하고 자녀를 낳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진다. 결국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멸종될 운명에 처해 있는 셈이다. 머지않아 이들 대신 보다 쾌활하고 즐거운 사람들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쟁은 지나치게 냉혹하고 집요하며 필요 이상으로 근육을 혹사시키고 의지 또한 지나칠 정도로 집중하도록 만든다. 이런 경쟁이 삶의 근본 철학이 될 수 있는 시기는 기껏해야 한두 세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경쟁은 신경의 피로를 초래하고 여러가지 도피 현상을 일으키며 쾌락추구를 사업만큼이나 긴장되고 어려운 일로 만들어버려 마침내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못해 재고가 바닥나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다. 경쟁의 철학 때문에 오염되는 것은 일만이 아니다. 여가도 마찬가지로 오염된다. 조용히 신경을 안정시키는 여가는 권태로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 결국 여가의 경우에도 끊임없는 가속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 종착점은 마약 복용과 탈진 상태가 될 것이다.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건전하고 조용한 즐거움을 인생의 균형 잡힌 이상형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